몇 년 전 막내딸을 먼저 보낸 죄 많은 어미죠. 딸 얼굴만 떠올려도 몸서리치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딸이 그냥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끔찍한 흉계에 당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죠. 이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딸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솔직한 말로다 저는 부모 복이 참 없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농사 짓는 날보다 술을 퍼마시는 날이 더 많은 술꾼이었는데요. 멀쩡하던 양반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기모를 부수고 엄마를 때렸어요. 옆에서 말리던 저와 오빠도 같이 얻어맞기 일쑤였죠. 결국 엄마는 제가 12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셨고요. 그렇게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먼 훗날 우연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더군요.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엄마라고 생떼 같은 자식들을 버리고 싶었겠어요? 그때 엄마 나이가 고작 35이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겠어요. 살기 위해선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그 뒤로 얼마 안 가 오빠도 집을 나가버렸고요. 저 혼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쩔어 살았는데요. 집에 소주는 넘쳐나도 쌀은 한 톨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나마 마을 사람들이 저를 가엾게 여겨 농사지은 감자나 고구마도 나눠주고 집에서 먹던 반찬도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네요.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구역질이 나요. 늘 배가 고팠고 비참했고요. 언제 아버지가 돌변해서 나를 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있었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고나 할까요? 맘 같아선 저도 엄마나 오빠처럼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진 못했어요. 홀로 남겨질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아직도 증오해요. 저희 집을 망쳐버린 당사자니까요. 그저 어린 마음에 언젠가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버릴 리가 없다고,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술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동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네요. 집을 나간 오빠와도 근 8년 만에 연락이 닿았죠. 아버지는 이렇다 할 가족이 없는 천의 고아였기 때문에 상주를 설 남자가 오빠밖엔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오빠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죠. 오빠가 눈물을 보인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랑 둘이 지내느라 힘들었지? 나까지 널 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미애야. 됐어. 난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저라고 오빠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쯤엔 저도 엄마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잔인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오빠밖에 없는데 모진 말로 밀어내기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오빠가 내민 손을 붙잡고 같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오빠는 그쯤에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자기 밥벌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에 나르는 일이었는데 힘든 만큼 보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쪽방에서 살던 오빠는 제가 오면서 방이 2개 딸린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곳에서 저는 새 출발을 하게 됐죠. 괴물같이 군림하던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살만했어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기까지 했죠. 오빠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저도 성인이었으니 어떻게든 제 밥벌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요. 가방끈도 짧고 변변한 기술도 없던 어린 계집애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 친구의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면서 돈을 벌게 됐죠. 남편을 만난 것도 그 공장에서였어요. 남편은 미싱 돌리는 어린 보조 직원들, 그 시절엔 속된 말로 시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다들을 관리하는 공장장이었어요. 사실 워낙 엄하고 까칠한 사람이라 다른 직원들은 다 그 사람을 싫어했는데요. 저만 그걸 까맣게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사람이 저한텐 너무 잘해줬거든요. 근무 시간표도 제 일정에 맞게 짜줬고요. 어쩌다 일이 생겨 쉬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쉬게 해줬어요. 또 때때로 거래처 사람들한테 받은 거라면서 빵이나 주스 같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반해서 그렇게 잘해준 거였지 뭐예요. 소심했던 그 사람은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게 고백했어요. 꽤나 나이 차가 나서 망설인 것도 있고요. 저희 오빠가 인상이 꽤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가끔 저를 마중하러 왔는데 그걸 보고 괜히 쫄아서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저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게 그렇게 잘해줬던 남자가 태어나 처음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고요. 반년이라는 짧은 열애 끝에 식을 올리게 됐죠. 데이트도 3번인가 4번인가 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네요. 요즘 친구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땐 그렇게 몇 번 안 만나고 부부가 되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공장장이었던 남편은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제게도 참 잘해줬어요. 슬아의 자식은 셋을 뒀는데요. 차례대로 딸, 아들, 딸이었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저희 부부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은 막내딸이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 비슷한 병을 앓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거든요.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쩔룩이는 그 애를 볼 때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딸애는 그런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상장도 많이 타왔고요. 제 언니 오빠와는 다르게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에 들어갔죠. 수업도 열심히 듣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해서요. 교수님들도 예뻐하시고 학우들한테 인기도 많았네요. 사실 딸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을 보인 남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이 딸은 자신의 다리 때문일까요? 좀처럼 남자에겐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많았지만 A는 단 한 명도 사귀질 않았죠. 그래도 그때까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첫째랑 둘째는 몰라도 막내는 저희 부부가 평생 끼고 살 작정이었거든요. 걷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린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의 남자도 몰랐던 막내딸이 그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말이죠. 막내딸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넣는 회사마다 번번이 떨어졌어요. 말할 것도 없이 딸의 다리 때문이었죠. 결국 눈높이를 낮춰 좀 더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딸의 전공 및 진로에서 현장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일까요? 좀처럼 합격 연락을 주는 곳이 없었네요. 어딘가 한 군데는 있겠지. 기다려보자. 딸을 다독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딸은 졸업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의연해하던 딸도 나중엔 속상했나 봐요. 술이라곤 입에도 되지 않던 애가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더군요. 한 번은 잔뜩 취한 채 돌아와선 죽고 싶다면서 울며 불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때 단호하게 야단을 쳤어야 했는데 이런다고 취업이 되냐고, 이럴 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이라도 한 줄 읽으라고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면 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요? 지금에 와서 남는 건 사무치는 후회뿐이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수희야, 취업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둬. 어차피 엄마 아빠는 평생 너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었어.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라고? 왜? 난 다리 병신이니까? 사지 멀쩡한 언니 오빠는 독립했지만 난 하면 안 된다. 아니, 못한다 이거야? 수희야, 엄마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몰라. 딱 선을 긋고 날 안 받아주는 이 세상도 싫고 엄마도 아빠도 다 미워. 수희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허겁지겁 뒤쫓아갔지만 딸이 길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바로 잡아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함께 수색에 나섰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딸은 찾지 못했네요. 그래도 처음엔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오겠지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엇나갔던 적이 없는 착한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나흘, 일주일, 여러 날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 연락처를 수소문해 물어봤지만 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딸이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람 찾는 전단도 뿌리고요. 모든 걸 뒤로 한 채 남편과 같이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과 둘이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헤매다가 올라온 길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차를 주차하고 내리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함께였죠. 엄마 아빠. 딸은 별다른 말도 못하고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뜩이나 자그마한 몸은 살이 다 내려 뼈밖에 없었고요. 그 예쁜 얼굴도 반쪽이 돼 있더군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쯤 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요.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와 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하고 싶어지고요. 딸에게도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싶어지죠.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수희야, 고마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다시 와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네요.
엄마 걱정 많이 했지. 갑자기 그렇게 집 나가버려서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해.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문자라도 한 통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딸은 말끝을 흐리면서 옆에 있던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저와 남편의 시선도 그 남자에게 꽂혔죠. 이 사람은 누구야? 아는 사람? 내 남자친구야. 그동안 이 사람 집에 같이 있었어. 딸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딸이 가출한 3개월 동안 혼자 있던 게 아니라 낯선 남자와 같이 있었다니 너무 당혹스러웠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가 90도 각도로 꾸벅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경철이라고 합니다. 진작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도 시원시원하고 키도 훤칠했고요. 하는 행동이나 말투도 예의 발랐어요. 하지만 염색한 머리카락이며 영어가 잔뜩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옷차림이 어딘지 모르게 불량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딸의 팔목을 잡고 집으로 잡아 끌면서 그 남자에겐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면서 좀처럼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길에 서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 내용이라. 딸의 남자친구는 죄 지은 사람처럼 저희 부부의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죠. 결국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 커피를 한 잔씩 타줬는데요. 믹스커피를 좋아하는 딸이 웬일로 입에도 대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심장이 더욱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의무적으로 커피를 몇 모금 마신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고 자꾸 뜸을 들이기만 하더군요. 결국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실은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이 사람 아이야.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버렸고요. 덕분에 뜨거운 커피가 허벅지 쪽으로 확 쏟아져 버렸어요. 엄마 괜찮아? 안 뜨거워? 놀란 딸이 수건을 찬물에 적셔 식혀주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다음 제 허벅지를 닦아주는 딸의 팔을 붙잡고 물었네요.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이지? 그치? 거짓말 아니야 엄마. 엊그제 병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어. 이제 4주 됐대. 어느새 딸의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늘 착실하고 얌전했던 막내딸이 혼전 임신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딸의 어깨며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딸의 남자친구가 그 사이로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수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수희랑 뱃속의 애기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기른 딸애를 생면부지 남자한테 갑작스럽게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요. 그나마 저보다 이성이 좀 더 남아있던 남편이 딸의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딸이 가출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더라고요. 남자는 딸이 자주 가던 라이브 카페 밴드팀 기타 연주자였는데요. 딸이 가출한 걸 알고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더군요. 딸은 친구들에게 가면 바로 저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남자의 제안을 수락했고요. 그렇게 작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지내다 그 사달이 났던 거예요.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 부부를 향해 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죽어라 노력해도 취업은 안 되고 엄마 아빠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평생 책임지고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근데 이 사람 만나서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뱃속의 아기도 빨리 만나고 싶고. 부탁이야. 제발 우리 사이 허락해줘.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뭐 애초에 이건 저희 부부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둘 다 이미 생긴 손주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진 성격들이 못 됐으니까요. 또 잠자코 있던 딸의 남자친구, 아니 예비 사위의 말에 조금은 믿음이 생기더군요. 실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혼자 열심히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효도하긴커녕 음악한답시고 속만 썩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희랑 애기 책임져야 하니까 저도 달라지려고요. 밴드는 이미 그만뒀고요. 다음 주부터 물류회사에서 택배 배달하는 일 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수희랑 애기 먹여 살릴 거예요. 저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지만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큼은 꼭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땅에 머리까지 박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마냥 대책 없는 양아치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또 저도 어릴 때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기억이 있어서일까요? 조금은 동질감이 들기도 했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그럼 자네 어머니도 이 일을 알고 계시나? 그럼요. 어제 수희랑 찾아뵙고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수희 손잡고 고맙다면서 기뻐하셨어요. 철부지 아들놈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예비 사위를 돌려보냈고요. 딸과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면서 해묵은 앙금도 풀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 주말, 상견례라고 하긴 좀 거창하지만 예비 사돈댁을 처음으로 만났죠. 사부인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바로 고개부터 숙이더군요. 아유, 정말 뭐라고 사죄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아들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애먼 따님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고는 애들 둘이 같이 친걸요. 아유, 남자인 저희 아들이 좀 더 조심했어야죠. 아이,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라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사부인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하며 예비 사위를 키웠다고 해서 왠지 모르게 억척스럽고 기센 여자를 상상했는데요.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와 고급스러운 양장 원피스, 그리고 저도 없는 명품백까지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있어 보였고요. 얼굴엔 시종일관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이 시집가서 괴롭힘 당할 일은 없겠구나
안심이 됐죠. 사실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그렇게 잘 지내진 못했거든요. 어쨌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리는 걸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봤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해 식을 올렸어요. 이 딸은 그 사고를 치고도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 이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됐다 싶더라고요. 세간의 시선이며 뭐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행복한 5월의 새 신부였던 딸이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 돼 돌아올 줄은 말이죠.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시절에만 해도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사위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턱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려고 했는데요. 웬걸 사부인이 딱 잘라서 막아서더군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놈이 워낙 철이 없어서요. 새아가 만나서 이제야 정신 좀 차린 것 같지만 주변에서 어른들이 도와주면 또 해이해질 겁니다. 또 새아가도 사회 경험 한 번 없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집 온 거잖아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둘 다 어른이 된 건데 자기들 앞길은 자기들이 헤쳐나가야죠. 돈을 모을 때까진 당분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까 해요. 사부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싶었지만 아무래도 어린 딸이 시모를 모시고 같이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더더욱 따로 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립을 해야 어른이 되죠. 또 사부인도 신혼인 애들하고 같이 살면 여러모로 불편하실 거고요. 아유, 전 괜찮아요. 그리고 새아가가 지금 홀몸도 아니잖아요. 애가 다리도 불편한데 집에 혼자 있다 사고라도 당하면 어째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인데 혹시 유산이라도 하면 아유, 제가 옆에서 보살펴 주는 게 아무래도 낫죠. 맘 같아선 제가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쯤에 남편이 공장 일을 정리하고 인근에 고깃집을 차린 상태였는데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도 같이 나가서 홀과 카운터 일을 돕고 있었어요. 휴일은 끼케야 한 달에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을 살피기가 힘들었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딸과 사부인의 합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딸은 제 시어머니와 썩 사이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한 집에 살아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하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래, 우리 수희라면 잘할 거야. 엄마는 걱정 안 해. 응. 아 엄마,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바쁘지? 내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자주 놀러 올게. 우리 튼튼히 낳고도 자주 오고. 딸은 자주 들리겠다는 말을 남긴 채 그렇게 사돈댁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좀처럼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딸이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몸이 무겁다 보니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가게 쉬는 날에 제가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됐어 엄마. 하루 쉬는 날인데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와. 그러지 말고 아빠랑 집에서 푹 쉬어. 아유 그치만 너 못 본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이러다 우리 딸 얼굴 까먹을까봐 그래. 곧 추석이잖아. 그때 그이랑 같이 갈게. 하지만 추석 연휴 때도 딸은 끝내 오지 못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막 출발하려던 차에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껴서 주저앉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준 건 사위였는데요.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 그럼 우리 수희는? 병원은 가본 게야? 그럼요.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요. 다행히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충분히 쉬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치만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게나. 그보다는 수희랑 뱃속의 애 안정이 우선이지. 죄송해요, 장모님. 그 사람 괜찮아지면 한번 들릴게요. 지금은 자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그래, 고맙네. 나중에 수희 일어나면 전화 한 번만 달라고 해줄게. 첫 임신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딸의 몸이 워낙 약했기 때문일까요? 딸은 좀처럼 쉽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맘 같아선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돈댁과 같이 살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쯤 가게의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허다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 대신에 사부인이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화와선 딸에게 보약을 지어줬다, 입덧이 심한 것 같아서 과일을 잔뜩 사다 줬다 등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더라고요.